예, 어, 명작 고전 읽기. 예, 명작 고전 읽기. 3주차에는 까미의 이방인을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와 4주는 까미의 소설을 함께 읽을 것인데요. 3주는 이방인, 4주는 패스트 이렇게 읽고 까미의 문학 세계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까미의 이방인과 테스트를 읽는다는 것은 어느 우리의 현재의 삶과 또 어떻게 연결되어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6주차까지는 미리 만들어 두었던 30분 정도 분량의 영상의 앞부분에다가 20분 내외를 새로 또 이렇게 만들어서 50분 분량으로 매 차씩 편집을 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내가 이제 매 주차마다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뒷부분 들을 때 음질이 다소 이렇게 음량이 낮으면 조금 조절해서 편하게 듣기를 바랍니다. 6주차까지만 그럴 거고 7주차부터서는 균질하게 이렇게 하나로 처음부터 만들 거니까, 50분 단위로 만들 거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좀 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8주차에는 중간 시험이고 15주차는 기말 시험이고, 근데 이제 일단 우리 수업은 종강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좀 안정이 된다 하더라도 처음에 이제 고지했던 것처럼 종강 때까지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 동영상을 이 클래스에 올려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는 중간 시험이든 기말 시험이든 과제물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중간에 하나의 과제물이 있거든요. 이 과제물을 원래 강의 계획서는 6주차 정도에 제출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중간 시험 이후로 한 10주차 정도로 제가 그 일정은 변경을 해서, 그건 문제 없는 거니까 과제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10주차 정도의 10주차에 이렇게 일정을 좀 조절을 하려고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6주차까지는 이렇게 지금 수업 영상을 이제 만들어 두고 또 앞에 덧붙여서 50분짜리 여러분에게 이제 올려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고, 근데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간 시험 대체 과제, 그다음에 10주차에 내는 이제 과제물 리포트, 그다음에 15주차에 기말 시험 대체 과제, 그러면 이번 학기에 이를테면 우리가 세 차례의 과제물 리포트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7주차에 1차 시와 2차 시에 7주차 전체를 통틀어서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따로 해 주려고 해요. 물론 이제 우리 해양대학교도 따로 글쓰기 아마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명작 고전 읽기를 수강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더 확실하게 리포트를 쓸 때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글을 쓸 때는 모든 글이 어떻게 쓸 것인가, 아니 무엇을 쓸 것인가, 무엇,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어떻게 쓸 것인가, 형식의 문제. 그래서 무엇을 쓸 것인가, 우리가 리포트에는 무엇을 쓰고 그걸 또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수업에서의 글의 종류, 이제 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설명문도 있고 논설문도 있고
감상문도 있고 비평문도 있고 자기소개글도 있고 편지글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죠. 그 문학 외적인 글만 하더라도 뭐 시나 소설이나 희곡이나 수필과 같은 문학적인 글 말고도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글이 있는데 우리 명작 고전 읽기에서 과제물로 내게 될 글의 종류는 비평문 내지는 논증적 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7주차에는 1차 시에 리포트를 쓸 때 기본적인 내용 점검해야 될 것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실제 2차 시에는 그 비평문 쓰는 법 그 다음에 논증적 글 쓰는 법 두 가지 글의 종류에 대해서 또 그 예시를 보여주면서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중간시험 대체과제 그 다음에 과제 그리고 기말시험 대체과제 이렇게 세 차례의 리포트를 쓸 수 있게 그러면 여러분에게 글쓰기의 두려움이라든가 그 곤란함을 극복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의미 있게 다뤘던 이 텍스트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아주 마음 편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한편의 리포트로 글로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7주차에 리포트 작성법 특강 그렇게 해서 만들어 뒀다가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주겠어요. 알겠죠? 예. 그리고 이제 3주차에는 까미의 그 이방인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2주차에 여러분에게 사르트르의 구토를 이제 읽고 설명하는 그 2주차 수업에서 사르트르의 그런 실존주의 철학 사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 존재는 아니 실존은 존재라고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 사르트르의 작품 쿠토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그 선행 그 어떤 지식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뭐 이야기 아마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사르트르라든가 2주차에 살폈던 그리고 3주차에 이 까미 그다음에 4주차는 이제 또 까미 페스트니까 까미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넘어가서 그다음에는 또 누구냐면 얼른 또 생각이 떠오르지 않네. 예, 하여튼 계속해서 그 실존주의 철학 사상을 자신의 문학적 그 자양으로 삼고 있는 작가들을 이렇게 조금 프란츠 카프카, 예, 카프카의 그 소송 이렇게 몇 차례 이렇게 이제 이를테면 사르트르, 까미, 카프카 이런 실존주의 그 철학 사상을 자신의 문학적 그 자양분으로 삼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이렇게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3주 1차 시 앞부분에 조금 시간에서는 도대체 인간의 본질이 뭐냐 관련해서 우리 수업에서는 지금 이제 15주차 그 커리큘럼 내에는 없지만 이 소위 이제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본질이 뭐냐를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문학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15주 동안의 커리큘럼에는 내가 넣지는 않았지만 그 러시아의 세계적인 작가 도스토옙스키 도스토옙스키의 대표작은 일단 죄와 벌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지하생활자의 숙이라고 하는 또 아주 뛰어난 소설이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적 그 어떤 인물의 전형적인 특징을 또 보여주는 그런 이제 인물이 등장하는 지하생활자의 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앞부분에 한 10여 분 정도, 한 10분 정도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고, 2차 시에서 이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한 30여 분, 1차 시, 2차 시, 까미와, 그리고 까미 이방인에 대해서 충분하게 뒷부분에 설명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중복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존주의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서의 어떤 문학의 내용이 뭔가,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를 보충해서 설명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요. 자, 보면 모든 사람은 성격상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물론 두 가지 범주에 포함하기가 마땅치 않은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일단 크게 사람의 성격상 크게 두 가지 범주로 이제 나눈다고 할 때, 하나는 현실에 적응하는, 현실을 수락하고 그 현실에 맞춰서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한 부류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뭔가 부족한 거, 어떤 결핍된 거, 이런 것을 채우려고 그 채우고자 하는 어떤 이제 열망이, 우리가 보통 문학에서 욕망이라고 합니다만은, 어떤 욕망이 많은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알겠죠? 현실을 그냥 그 수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다른 하나는 지금 이제 사르트르의 부토에서부터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인간은 그냥 세계 내에 내던져진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실존주의의 맥락에서 볼 때, 현실에 대한 어떤, 이제 부재,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거, 또는 결핍된 거, 이런 것을 채우고자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인물들, 그러니까 현실에 좀 불만족스럽고, 그런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건 이제 임의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한 것뿐이고, 우리는 그냥 현실을 완전히 수락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에 대해서 100% 불만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것이 이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여러 가지 그 사람을 둘러싼 어떤 환경적 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일정하게는 현실을 수용하고, 또 일정하게는 현실에서 결핍된 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지, 완전히 현실만 수락하고, 물론 그런 사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는 그 두 가지가 섞여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문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금방 이야기했던 거 다시 되짚어 보면, 모든 사람은 성격상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하나가 현실에 적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쪽은 현실에 불만인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기질이 긍정적으로 이제 발전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하나는 그냥 현실을 수락하고 적응하는 그런 사람들은 기존의 어떤 그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러겠죠. 그런데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부재와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기질이 긍정적으로 발전했을 때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과는 다른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어떤 창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일단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는 본질적으로 어느 쪽에 속할까요? 현실을 수락하고 긍정하는 사람, 아니면 현실에 불만을 갖고 뭔가 좀 더 어떤 창조적인 뭔가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 어느 쪽일까요? 뒤에 그러겠죠. 왜냐하면 예술가는 창조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창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조. 그러니까 본질적인 면에서 보면 모든 예술가는 창조, 후자의 경우에 속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런 창조적인 성향을 지닌 인간들도 또 이제 그 성격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눠 볼 수 있어요. 1차 시 앞부분은 여기까지만 할 건데, 어떤 작가는 기존의 전통을 이어서 그것을 완성하는 경우가 있겠죠. 기존의 전통을 이어서
그걸 완성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작가는 주어진 예, 깜짝 놀랐습니다. 타이머를 지금 해놓느라고. 어떤 주어진 전통을 부정하거나 그걸 넘어서서 새로운 전통을 세우는 그런 예술가들이 있겠죠. 예. 자, 네,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도 이제 지하생활자의 수기와 같은 그런 대표작을 보면 그 소위 후자와 같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인물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내가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2차 시 앞부분에서 한 20분 정도 새로 만드는 수업 자료에서 이야기하도록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1차 시에 까미가 누구인가, 그의 문학 세계는 어떠한가, 그다음 이방인은 어떤 그 흐름인가와 관련해서 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작 고전 읽기 3주차 수업을 합시다. 3주차 수업은 까미의 이방인을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이 6페이지짜리 PDF 자료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업 영상은 1차 시 30분, 2차 시 30분 이렇게 나누어서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작 고전 읽기 3주 1차 시입니다. 까미 이방인의 절반 부분, 2차 시에 또 나머지 절반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까미 지금 여러분이 사진으로 보고 있는 이 그 인물이 알베르 까미입니다. 관습과 규칙의 부조리함에 맞선 자유로운 영혼과 그에 따른 징벌이라고 제가 부제를 붙여 두었습니다. 자, 알베르 까미가 이 작가는 어떤 인물인가? 전기적 사실과 그의 작품 세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알베르 까미는 알제리 출신입니다. 알제리 몽드비라고 하는 도시에서 뭐 가난한 그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궁핍한 노동자인 아버지와 스페인계 후손인 어머니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까미가 태어나서 돌도 되기 전에 아버지는 또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벌어진 마른 전투에서 또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홀로 된 어머니는 두 아들, 까미가 둘째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형 루이스행과 이제 까미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알제리의 그 노동자 계급이 모여 사는 매우 가난한 이제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또 사냐면 이제 외할머니 집에서 사는데 또 외삼촌은 청각장애를 갖고 있고 이렇게 해서 방이 두 개밖에 되지 않는 아주 그 작은 비좁은 아파트에서 이렇게 함께 살게 됩니다. 어머니는 이제 홀로 된 어머니는 또 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이제 그 가정부로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여튼 이 유년기에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어떤 그 조건 속에서 살게 됐죠. 자, 근데 이제 그 까미가 처음으로 발표한 수필집 표리 1937년에 표리는 이 까미의 어린 시절에 그 어둡고 가난한 그런 생활들 그리고
그 홀로 된, 일찍 홀로 돼서, 두 아들을 부양하고, 또 두 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그 친정 어머니, 그 다음에 또, 그, 또 이제 그 가족이 또 그 청각장애를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두루두루 이제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또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는. 그다음에 이제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외삼촌. 이런 가난하고 힘든 그런 어떤 어린 시절의 삶이 잘 드러나 있어요. 초등학교 그런데 이제 까미가 이렇게 그 세계적인 대작가로 성공하기 예, 성공하기 아, 지금 나 수업 자료 녹화하고 있어요. 끊어주세요. 미안합니다. 지금 지금 이 그 줌의 그 녹화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 수업 영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중단하거나 계속 할 수가 없는데 또 이렇게 그래서 휴대폰을 소리를 이렇게 죽여놨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짧게 끊어달라고 부탁하는 통화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다시 이런 이런 실시간 실시간은 아니지만 온라인 그 녹화 방식의 수업 자료를 만들 때 이런 불상사가 조금씩 끼어들기도 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하여튼 우리는 알베르 까미에 대해서 일단 살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까미는 이렇게 어린 시절에 좀 고단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속에 있었지만 이렇게 세계적인 대작가가 될 수 있었던 데는 그 학창 시절에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데에 있어요. 이를테면 초등학교 시절에 그 제르맹이라고 하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큰 영향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 제르맹이라고 하는 분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인지. 근데 하여튼 그 까미의 어떤 문학 세계에 굉장히 큰 어떤 역할을 한 모양입니다. 초등학교 은사인데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초, 중, 대학 우리 지금 목포해양대학교 학생들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오면서 지금의 긍정적인 자신의 모습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 그 영향을 주었던 그런 선생님이 계신가요? 예. 하여튼 까미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지금 성함은 기억을 못 하겠군요. 좀 오래됐고 그래서 그 선생님의 어떤 그 따뜻한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는 알베르 까미 못지않은 하여튼 그렇게 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조건 속에 놓여졌고 또 그렇게 살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지금은 뭐 지방자치를 하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뭐 전라남도 지사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뽑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 어렸을 때는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광주 전남과 이렇게 분리되지 않았던 전라남도 되겠고 광주 그때 뭐 직할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전남지사가 김재식 전남지사 그 이름은 내가 안 해. 그 김재식 전남지사로부터 학생의 때 11월 3일이 학생의 날이죠. 광주학생 독립운동을 기념해서 그때 상과 함께 상금 2만 원을
받았던 게 그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제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배려로 그랬어요. 저는 따뜻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선생님은 이제 젊으신 분이었는데 병이 어떤 지병이 있어서 일찍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전에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도 이렇게 기억을 한번 되살려서 자신의 긍정적인 삶에 영향을 끼쳤던 그런 선생님이 계시면 연락도 좀 해보시고 그러십시오. 저는 그럴 기회를 놓쳤네요. 근데 계속 이렇게 그 이후에도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서 놓치고 살았습니다. 예, 자 다시 알베르 까미. 하여튼 알베르 까미는 초등학교 때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다.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그 살아가는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는데도 공부를 놓치지 않았던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고학으로 다니던 알제대학교 철학과에서는 또 평생의 스승이 된 장 그르니에, 장 그르니에는 굉장히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르니에를 만나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1930년에 결핵이라고 하는 게 이를테면 그 영양 그 어떤 그 공급이 매우 부족할 때 생기는 그런 질병이죠,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겠네. 하여튼 오래전에는 우리 그 한국 문학 작품만 보더라도 일제강점기에 뭐 이런 그 작가들이 폐결핵으로 이렇게 피를 토하고 그런 뭐 그런 게 좀 많았어요. 근데 30년대 딱 알베르 까미도 결핵 증세가 나타나는 바람에 이제 공부도 좀 중단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 결핵이 쉽게 이렇게 완치가 되는 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계속 재발해서 까미를 괴롭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장 그르니에가 이장 대학교 알제대학교 철학과 교수 장 그르니에는 까미가 문학과 철학 사상을 이제 이렇게 그좀 자신의 어떤 작가로서의 어떤 정체성,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그 사르트르의 프랑스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 그다음에 그 이제 구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까미도 그런 그 실존주의 철학 사상가고 또 작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때 그 사르트르와 까미가 이렇게 교류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또 좀 등을 쥐고 갈라서게 됐죠. 자, 하여튼 이 장 그르니에는 대학교 은사인 장 그르니에는 까미가 문학과 그런 이 철학 사상의 실존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문학과 철학 사상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이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축구도 또 굉장히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축구에 대한 열정도 함께 나누고. 그래서 까미는 이제 플로티노스와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술에 나타나 있는 헬레니즘과 그리스도교 사상의 관계를 다룬 논문으로 1936년에 고등교육 수료증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프랑스는 이제 이런 독특한 우리와는 좀 다른 제도가 있죠. 그런 다음에 교수 자격 심사를 이제 통과하면 교수가 되는데 결핵이 재발해서 또 포기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프랑스의 그 알프스 지방에 있는 휴양지로 떠나고 이탈리아 피렌체와 피사, 제노바 등을 거쳐 이렇게 이제 여행을 하고 또 알제리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헬레니즘과 그리스도교 사상의 관계를 다룬 어떤 그 졸업 논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서구의 정신 세계를, 그 서구 문명의 그 두 축, 정신 문명의 두 기둥은 뭐냐면 하나가 헬레니즘이고 다른 하나가 헤브라이즘입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은 고대 그리스의
그런 인본주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헬레니즘은 이제 헤브라이즘은 기독교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헬레니즘과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인본주의 사상이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 반도가 로마에 통합되고 나서 로마에서 이제 또 알렉산더에 의해서 아시아, 인도에 이르는 지역까지 유럽에서 이렇게 하나의 그 대제국이 건설됐죠. 그러면서 이제 동서가 융합된 그런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인데 그런 헬레니즘, 그러니까 기초는 고대 그리스의 인문주의 철학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와 함께 그 헬레니즘과 함께 이제 헤브라이즘, 기독교 사상 이 두 사상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끼쳤는가 그러면서 발전했는가 이런 이제 관계를 다룬 논문을 썼다는 얘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42년에 7월 이때는 이제 2차 세계 대전 중이죠. 프랑스 이때 동일군 이제 점령하에 있었는데 1942년에 그 지금 우리가 이번 주차에 읽고자 하는 그 이방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1942년에. 그래서 이 이방인을 발표함으로써 이 알베르 까미는 이 문단에 아주 그 엄청난 반향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이제 그 조금 있다가 또 2차 시까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이방인은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한 태도로 살다가 살인죄를 범하고 사형을 선고받은 한 사나이가 한 남자가 세상에서 버림받고 죽음에 직면함으로써 비로소 삶의 의미와 행복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이제 그 주제의 이야기거든요. 이와 같은 이제 부조리성과 반항의 의욕을 또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알베르 까미의 이제 시지프의 신화라고 하는 그 철학 사상 아주 얇은, 이를테면 우리도 번역 오래됐는데 근데 읽기는 굉장히 까다롭긴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러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어떤 이제 그 개념어에 좀 주목을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면 도움이 되냐면 부조리의 사상, 부조리 그러니까 까미가 이방인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그 까미의 실존주의 사상의 핵심 키워드가 이 부조리입니다. 부조리. 그러니까 이방인이 부조리 사상을 이제 하나의 이미지로서, 그러니까 이 소설이라고 하는 하나의 문학적 그 형상화를 통해서 이 부조리라고 하는 자신의 그 사상을 이야기로서 이렇게 보여준 것이라면 시지프의 신화는 하나 이론적인 전개입니다. 산문이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상의 인물 시지포스처럼 인간은 부질없는 짓인 줄 알면서도 부조리에 반항하면서 살아야 하는 숙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시지프의 신화에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코커서스 산에서 바위를 정상까지 이렇게 밀어서 올리고 정상에 바위를 올려놓으면 다시 굴러 떨어지고 이런 그런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다시 또 바위를 정상까지 밀어 올리는 이 시지포스의 그런 어떤 그 부조리에 맞서는 그런 삶, 이것이 이제 그 소위 실존이다 라고 하는 실존적 그런 주체적 인간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 까미가 이방인도 그렇고 특히 시지프의 신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까미는 희곡 5회 뭐 칼리쿨라를 통해서도
부조리한 인간의 조건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어내는 일의 어려움을 강조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또 레지스탕스 운동에 참가하고 콩바지의 주필로서 이렇게 그 제국주의 침략 세력들, 이 나치라든가 이런 어떤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의 폭력성에 저항하는 그런 운동을 펼쳐 가죠. 자, 사르트르 이야기를 좀 내가 또 조금 첨언해 놨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르트르의 구토와 함께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핀 바가 있죠. 자, 사르트르는 나보다도 까미가 훨씬 더 위험한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고한 일도 있습니다. 독일인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는 전시 중에 썼던 네 편의 서간론 형식의 독일인 논입니다. 편협한 애국심의 폐해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죠. 그 후에 발표한 페스트는 알베르 까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페스트는 이 작가로서의 명성을 더욱 빛내준 그런 작품이죠. 페스트는 아마 우리가 다음 주차에 읽게 될 책일 겁니다. 점령군에 대한 저항을 암시하면서 페스트 유행과 싸우는 그런 선의의 그 의사리외라든가 이런 선의의 사람들의 행동을 잘 그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어떤 책임 윤리라든가 이런 어떤 선택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읽을 때 함께 또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수업 명작 고전 읽기 3주차에는 까미의 이방인, 4주차에는 까미의 테스트 이렇게 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일단 아까 내가 이야기하기를 사르트르와 함께 까미는 또 실존주의 철학 사상을 그 자신의 어떤 그 세계관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학적 태도, 세계관으로 가지고 있었던 작가다라고 설명했죠. 보통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또 까미는 자신을 이렇게 그 실존주의자로 보는 세상 사람들과 매스컴에 대해서 항상 그 좀 적대감에 가까운 그런 부정. 자, 나는 실존주의 철학자, 실존주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실존주의가 끝난 데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존주의라고 하는 그런 어떤 틀속에 묶이기를 거부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 그래서 반항적 인간, 1951년에 발표한 까미가 반항적 인간을 둘러싸고 이제 그동안에 서로 교류했던 사르트르와 격렬한 또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가까이 맺어왔던 두 사람의 그런 어떤 우정이 파탄나고 등을 돌리게 되죠. 반항적 인간은 꼭 정의의 사람들 속에서 열렬히 변호되는 저정 러시아의 그 혁명당원의 행동을 주제로 한 그런 글입니다. 그런데 형이상학, 역사적, 예술적 이런 반항의 역사를 서술하고 그러니까 까미의 문학적 그 알갱이, 철학 사상의 알갱이는 부조리라고 해서 부조리에 저항하는 인간의 모습을 철학을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혁명적 수단과 유물사관에 반대하여 점진적 계량적인 중용의 방법을 주장했던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락도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어서 이제 사르트르는 까미와 등을 돌렸지만 서로 절교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956년에 발표한 이 전락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또 되면 칭찬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알제리 전쟁에 대해서도 알제리에 거주하는 친척과 친지들을 생각하여 정치적 발언을 또 삼가기도 하고 그랬죠. 위험하니까. 자, 드디어 이제 오늘 우리가 결국은 뭐 2차 시에 하여튼 뭐 봅시다. 이방인은 그러니까 1957년에 이방인으로 노벨 문학상을 탑니다. 드디어. 예. 그래서
최초의 본격 장편 소설 최초 인간을 집필하기 시작했는데 이 이방인은 이제 중편 소설 규모입니다. 좀 이제 뭐 중편이라고 할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단편 소설은 200자 원고지로 환산해서 이제 80매 내지 100장을 단편 소설, 그다음에 이제 300장 정도를 중편 소설, 그다음에 이제 600장 정도는 경장편, 그다음에 800장에서 1000장 이상을 우리가 장편 소설, 우리 한국 문학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그 단편보다는 좀 더 많고 중편보다는 좀 분량이 적은 이제 그런 그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 1917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지난 주차에 공부를 했지만 사르트르는 이 노벨 문학상을 또 거부했던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예. 하여튼 이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1942년에 이방인을 발표했는데 57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죠. 그래서 하여튼 이방인은 까미의 대표자이고 출세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까미의 작품이 여럿이 있는데 이방인 그다음에 페스트 다음 주차 읽을 페스트 이게 이제 대중적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문학 텍스트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시지포스 신화는 이제 철학 이론서로 또 되어 있죠. 자, 이방인을 남은 시간 한 10분 정도 간략하게 봅시다.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2차 시에 충분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방인은 이제 어떤 작품인고 하니 알제에서 알제리의 이제 도시죠. 알제에서 그 선박 중개인 사무실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젊은 청년 메르소가 이제 이방인에서 주인공이죠. 주인공입니다. 이 메르소가 이제 그 마렌고의 어느 지방의 양로원에 있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연히 장례를 이제 치르러 가는데 어,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이런 이제 이를테면 양로원에 계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정보를 받으면 대체로 어떤 그 행동 양식을 반응을 보입니까? 일단 슬픔이라거나 어떤 정서적 반응 또는 이제 좀 더 깊어지면 비통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부랴부랴 여러 가지 그 일정을 이제 뭐좀 정리하고 그 어머니가 계시다 돌아가신 그 양로원으로 일단 좀 서둘러 가죠,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여튼 뭐 이 메르소의 그 어떤 태도가 바로 그런 보통의 일반적인 반응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이 이제 소설을 쭉 보면 내가 굉장히 압축을 해놨긴 했습니다만은 소설을 보면은 그 양로원에 이제 그 도착해서 그러니까 그 우리가 수위라고 하죠. 경비하는 이제 나이 든 분, 그분에게 성냥불을 이렇게 빌려서 담배를 한 대 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알제리의 하나의 어떤 문화적 관습은 어머니가 어머니든 뭐 어떤 뭐 아버지든 이제 이렇게 그 돌아가셨는데 그런 그 상황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그 일반적인 그런 그 예의에 반하는 그런 그 행동 양식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재판이 넘겨질 때 이 그 양로원의 그 정문 문을 이제 그 지키는 이 수의가 그 증인으로 이제 법정에 불려 나와서 메르소가 얼마나 이를테면 그 소위 비상식적인 그 행위를 했는가, 즉 담배를 피웠는가를 또 증언하는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소설에서. 하여튼 메르소는 이렇게 이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죠. 그냥 그야말로 무덤덤합니다. 슬퍼하는 표정도 짓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예전 직장 동료였던 마리를 다시 만나서 또 유쾌한 영화를 보고 해수욕을 즐기고 사랑을 나누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렀는데 곧바로 이제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죠. 소설은 이렇게 이제 계속 메르소의 그런 행위를 이제 보여줍니다.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메르소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주 고립된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죠. 이 메르소가. 그래서 장례도 이제 아주 간소하게 혼자 치르고 그렇죠. 하여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 메르소는 한 아파트에 사는 이웃 레몽이라고 하는 이제 그 남성과 친해집니다. 그래서 레몽은 이제 그 변심한 애인을 괴롭히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계획이죠. 그런데 메르소는 이제 그러니까 레몽이 이 메르소를 이렇게 이제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고 메르소를 또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메르소는 레몽의 뜻에 이끌려서 이 계획에 동참하죠. 결코 바람직한 그 행동은 아닌데 이제 이것 때문에 결국은 바닷가에서 한 아랍인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재판을 받고 또 그 스스로도 이제 죽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며칠이 지나서 메르소는 그 레몬과 함께 이제 해변으로 놀러 갑니다. 그러다가 뭐 그들을 미행하던 아랍인들과 마주치는데 그 아랍인들 몇 사람들 중에서 레몽의 애인의 이제 오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간에 이제 말다툼, 몸싸움이 좀 벌어집니다. 그리고 레몽이 좀 다치고 그 소동이 마무리되는데 메르소는 이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죠. 마음에 들지 않고 좀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시원한 샘가 이제 햇볕도 아주 강렬하고 그러니까 또 시원한 샘가로 가는데 그곳에서 그 우연히 누구를 만나냐면 아까 그 이제 해변가에서 아랍인들 몇 사람과 이렇게 몸싸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연히 레몽을 찔렀던 아랍인을 만나게 됩니다. 메르소는 이제 서로 이제 그 경계를 하면서 아랍인이 그 이제 짧은 칼을 이렇게 꺼내 드는데 그 이제 강렬한 햇빛이 그 칼날에 이제 반사돼서 메르소의 이제 눈을 찌르는 거죠. 그래서 메르소는 자신도 모르게 그 품에 품고 있던 권총을 꺼내서 그 아랍인을 향해서 이제 방아쇠를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정에서 왜 아무 뭐 이를테면 뭐 원한 관계도 없고 그런 그다음에 그렇게 위협적인 행위를 한 것도 같지 않은 그 아랍인을 총으로 쏘았느냐라고 질문할 때 메르소는 그 강렬한 햇빛이 자신의 눈을 찔러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모든 게 그러니까 메르소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받고 어머니가 계시다가 돌아가셨던 양론에 도착하는 과정, 도착해서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르고 그 이후 이제 그 다음에 또 예전 직장 동료였던 마리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서 함께 이렇게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에 사는 레몽이라고 하는 남자 만나서 또 해변가에 갔다가 이제 아랍인들과 다툼을 벌이고 그러다가 또 그 중에 한 아랍인을 향해서 권총을 발사해서 그를 죽이게 되고 그렇게 법정에 서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러 관계된 사람들이 다 이제 증인으로 이제 불려 나와서 증언하는데 하나같이 이 메르소가 얼마나 그 무심하고 그다음에 되면 A가 없고
그러니까 아주 못된, 누군가를 향해서 권총을 쏘아서 사람의 목숨을 이제 앗아갔는데, 바로 그런 행위를 할 만한 사람이다, 평소에. 이런 이제 증언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이제, 그 문화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과 좀 친밀하게 지냅니까? 보통, 뭐, 대체로 뭐 초등학교 때 친구, 는 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더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니까 초등학교 친구들과 뭐 친밀하게, 물론 이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그런 경우라면 모를까. 나는 이제 광주 도시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여기저기 있어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친구들과 이렇게 뭐 지금까지 이렇게 뭐 연락을 하거나 만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죠. 어쨌든 어렸을 때 그 고향 마을의 친구들, 뭐 초등학교를 함께 다니거나 또 중학교, 고등학교, 되게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친구들과 굉장히 이렇게 끈끈한, 정치인들 보면 끈끈한, 뭐 어느 고등학교 출신, 고등학교와 대학교, 같은 학교, 같은 과 출신들과 아무래도 자주 만나니까 그러는 거죠. 상호작용할 기회가 더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자신의 어떤 그 관심과 이해가 같이 이렇게 교집합이 있을 때 또 서로 교류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되게 이제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혈연이라든가 지연이라든가 학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나 일정하게 울타리를 치게 되잖아요. 금을 긋고.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 그다음에 울타리 밖에 있는 타자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 어떤 일정하게 그어놓은 선, 소위 기득권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 선 밖에 위치한 사람을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하죠. 배척하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이방인이라고 하는 소설 속의 인물 메르소는 바로 그런 스스로 그 어떤 그 기존의 질서와 삶의 양식과 제도 속에 편입해 들어가기를 스스로 거부한, 그래서 그 밖에 위치하고 있는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을 받았지만 신분 상승 욕구나 별다른 야심도 없고, 또 그런 어떤 뭐 생활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 정말 이상할 정도로 주위에 무관심한 이 메르소는 우발적인 살인 이후 세상에서 이제 완벽한 그런 이방인이 되어버리죠. 그 진실을 왜곡해 그 자신을 도우려는 변호사도, 하나님을 통해 메르소를 감화하려는 재판관도, 그다음에 구원을 위해 그를 찾아온 사제도, 그 누구도 메르소를 진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메르소 역시 그 주위 세계를 잘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 메르소는 바로 자기 자신의 사건에서 소외되고 말죠. 어처구니 없게만 여겨지는 그런 죽음에 대한 거부, 자기 스스로의 밖으로 쫓겨난 듯 자기 자신에 대해 느끼는 그런 어떤 낯선 감정, 그리고 이 세계의 불투명한 어둠, 부조리는 그래 송두리째 여기에 담겨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타인에 의해 내려진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메르세는 마지막 유혹, 즉 신앙과 구원의 유혹을 떨치고 자신의 죽음과 정면으로 대면하게 되지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어, 명작 고전 읽기 3주 1차 시를 마치고 좀 쉬었다가 2차 시에서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들을 두루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지요. 예, 고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